책에서 이게 제시한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세 바구니로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각 자산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좀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시했던 3년 로드맵은 사실은 네. 뭐 특정 자산 하나에 의존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포트폴리오를 세 바구니로 나누면 각 자산의 역할이 좀 분명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기초 체력, 즉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성장을 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장하는 자산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SPY나 QQQ 또 뭐 아까 말씀드린 M7 담고 있는 그런 ETF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 네. 이 자산들은 당장 배당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성장 흐름에 따라서 또 미국 경제에 따라서 계속 몸집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QQQ가 10년 500%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는 계속 커지는 거죠. 이 바구니가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된다. 아, 이것이 중심이다. 네, 저는 이게 중심이 된다라고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바구니는 현금 흐름의 뼈대인데요. 배당 성장형 ETF, 뭐 SCHD, 슈드라고 하는 네,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또 괜찮은 배당 기업들, 그런 것들인데 상당히 고배당주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꾸준히 인컴을 만들어주는 자산들입니다. 이 축은 매달 혹은 분기별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거죠. 다만 뭐 경기가 둔화되거나 뭐 신용 리스크가 있으면 영향이 있지만 그래서 네. 당연히 이것도 분산하고 비중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10억, 20억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딱 넣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뭐 한 10억, 20억을 정말 안정적인 그 슈드에 넣어서 한 달에 몇백씩 가져간다. 안 나오죠. 가 있는데 그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저희는 또 그렇다고 또 열심히 안 산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안 맞는 거죠. 전통적인 어떤 배당, ETF 이런 것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나오게. 바꾸면 늦어요. 아, 그래요? 미리 알아야죠. 아,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금액을 많이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가짓수가 되게 많죠. 일종의 정찰병을 보내는 겁니다. 정찰병을 막 보내놔서 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애는 주가가 떨어졌는데 금세 회복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주가가 떨어졌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밑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웃, 얘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가 순번을 계속 매기는 거죠. 나중에 제가 목표한 현금 흐름, 예를 들면 제가 총 자산이 5억이 됐다, 3억이 됐다. 그러면 그때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때 너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몰빵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한 30여 개 찾아서 거기다가 1000 이런 식으로 부여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세후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세후 8%입니다. 8%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찾고 실험하고 하는 거죠.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쵸, 실험하는 단계. 내가 느껴야 되니까. 마루타가 근데 돼서. 이거를 내가 그때 해야지 지금 봐야지 하면 모릅니다. 내 돈이 들어가야 한 주라도 내 돈 그게 들어가야 이 흐름이 보여요. 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이 커버드콜 ETF인데 요거는 이제 살짝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률이 크기 때문에 네. 우상향하는 기초 자산을 잘 선택을 하면은 얘가 또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상향할 것, 또 그런 구조적인 걸 보완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3년 로드맵의 핵심은 네. 세 바구니가 동시에 뭔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성장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성장의 중심을 딱 잡고 인컴 흐름이 계속 만들어주면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속 페달, 부스터 전략인 거죠. 커버드 콜이 속도를 보완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요즘 금리 얘기도 많고 하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이 구조를 딱 가져가는 게 저는 기본 전략이고 한 축이 흔들리면 또 다른 한 축이 또 보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대신에 그러면 그 안에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실은 고정값이라기 보기보다는 개인의 또 그런 철학과 시장 상황 요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연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3년 안에 월 300 만드는 목표는 네. 단기 수익 한 번에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역할을 나눠서 복리를 가지고 계속 작동시킨 구조의 결과다. 이거를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한다? 이거보다는 작게라도 빨리 시작해서 복리의 구조를 타야 된다. 체득하는 그렇죠. 중요하다. 네. 그 체득이 중요하다. 네. 네. 이게 종잣돈 1000만 원
이 책 제목이 논란이 많다고 아까 저희 방송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종잣돈 1,000만 원에 어떤 의미를 두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나는 종잣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혹은 난 종잣돈이 1억이야. 이런 분들도 그쵸? 계실 것 네네. 같아요. 이게 또 자금 규모가 각자마다 다 다를 텐데 그때마다 이 설계 원칙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000만 원이라는 설정에는 네. 분명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얼마일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1억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1억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1,000만 원은 좀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는. 그래서 1,000만 원이 이제 거창한 종잣돈이 아니라 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빨리 즉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의미이고요. 네. 하지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립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적립식으로라도 시작을 빨리 하셔라 라는 거고, 그래서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빨리 구조 설계하느냐 이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금의 규모가 달라지면 네. 전략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용 자금이 1억 이상이다. 그럼 저는 커브드 콜 하지 마세요. 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커브드 콜은 고배당 구조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도 있고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만약에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1,000만 원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억 갖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고배당 ETF, BDC 네.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아까 제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재투자만 하셔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떻든 간에 꾸준한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왜냐하면 커브드콜에 1억 투자했다. 네. 그러면 바로 종합소득세 대상자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2천 넘거든요. 1년에. 네. 근데 커브드콜에 2천 그러니까 1억 투자했는데 네. 커브드콜 이렇게 흘렀잖아요. 흘렀는데 원금은 30% 마이너스인데 종합소득세 대상 되면 교수님 다 보겠네요. 와, 네. 그래서 커브드콜은 진짜 1,000만 원 그 정도 해서 복리 구조로 가져가야지 이제 되는 거고, 금액이 뭐 1억, 3억, 5억 이렇게 커질수록 저는 배당 성장형 ETF 혹은 고배당 우량 기업 혹은 BCD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투자를 하면 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재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어갑니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속도보다는 안정성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근데 1억, 3억, 5억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산이고 저희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 갈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도 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한다면 커브드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한 게 이런 변동성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낮을 때는 또 그만큼 적립식으로 많이 사거든요. 다만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을 골랐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커브드콜 옹호자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막 공격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공격하지 마십시오. 네. 다만 자금이 없어요. 네. 진짜. 그럴 때는 뭔가 그 터보 엔진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단기간에. 그럴 때 쓰는 전략이지 이거를 계속 가져간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계와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봤는데 극복할 수 있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고, 네. 난 이런 변동성이 크고 이런 거 못하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이 뭐 BDC, 고배당 이런 것들도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갖고 하셔야지 마음 편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전략적인 구조를 또 수익률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내가 알아야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리스크를 모르게 감당이 안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게 투자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세금 이슈, 네. 그리고 미국 ETF 많이 추천하셨어요. 근데 환율도 정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ETF를 활용을 할 때 이 환율 세금 문제 어떻게 해야지? 네. 그리고 우리 많이 언급되는 ISA 계좌, 네네. 이 비과세 받기 위한 IS 계좌, 그리고 연금 저축 계좌,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금융 상품하고도 연계해서 네.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미국 ETF를 활용한 이제 인컴 전략인데 네. 세금하고 환율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0만 원 수준으로 간다면 네. 당연히 이제 세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분리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런 걱정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계좌의 역할 분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성장자산, 아까 말씀드린 뭐 QQQ나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절세 계좌로 담고 인컴 자산, 배당이 들어오는 거는 직투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연금 저축하고 IRP 계좌인데 이거는 연금 저축이기 때문에 노후를 보장한다. 내가 노후에 준비한다. 이런 개념이 크거든요. 이거 퇴직 이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형 성장형 ETF, 네. 뭐 SPY, QQQ 네. 이런 것들 여기 담는 거예요. 팔면 안 되니까 여기서 계속 오래 가져가야 네, 아까 제가 되니까. 20만 원씩 20%로 30년 하면 30억 넘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담으면 얘가 복리로 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액공제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인데 뭐 요건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뭐 비과세, 뭐 분리과세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 인컴 자산을 배치하는 완충 장치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직투를 한다고 했는데 직투를 하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는 제 수익률이 좀 더 높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아직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저도 할 생각이고요. 네. 세 번째는 해외 직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미국 ETF를 직투하는 게 상품이 굉장히 더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커버드 콜도 직투의 하나고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세 과세도 되지만 미국에서 받은 것도 근데 이 구조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득 규모와 과세 구간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계좌와 저희 이제 아내의 계좌를 분리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제 계좌에서 연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금이 세전 기준으로 한 2천 정도 나오고 저희 아내 계좌에서 한 2천 정도 나오고 그러면 분리가 이게 2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세 그리고 요게 대략 세후로 한 달에 150 정도 됩니다. 합치면 300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00은 개인적인 300이 아니라 가정, 한 가정은 300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뭔가 좀 더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국 투자법인을 네. 세워서 네.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엄청나다. 그럼 모르겠지만 어정쩡하게 배당 수익 1년에 한 2,500, 3,000 받는데 하게 되면 법인 설립 비용 들죠. 뭐 기장료 들죠. 운영비 들죠. 더 많이 듭니다. 저 역시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깊이 상담을 받아보고 좀 결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환율 말씀하셨는데 환율 변수죠. 한국에서 하게 되면 환해지 하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전략적 그 달러 자산이죠. 네. 달러 자산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직투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네. 두 개의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계속 하다 보면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완충하는 분할 매수하는 네,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한 계좌에 섞지 않는 전략인 거고 그래서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는 통장할 수 있는 거 그 해외 직투하는 것들은 배당금이 바로바로 나와서 내가 마음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할 이 계좌가 섞이면 세금도 적합해지고 전략도 흐려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만드는 로드맵을 그렇게 짜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천하는 이걸로 들어올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실천 가이드에서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 그리고 특히 이 투자자들이 이건 정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신다면요. 실전 가이드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수익률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네. 계좌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높은 분배율만 보고 투자한다. 딱 봤는데 배당금이라고 표현하면 배당금이 100%? 150%? 그럼 혹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 주가가 떨어져서 만든 착시 효과입니다. 배당률만 높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 기초자산의 실적, 그 산업의 경쟁력, 분배금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셔도 된다. 분배율, 배당금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감정에 따른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사람이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고 이런데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등을 하더라도 이걸 내가 많이 사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사면 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내가 참으면 한 달, 두 달 안에 또 기회가 옵니다. 네네. 그래서 급등할 때 사시면 안 되고 살짝 떨어지는 그 시점에 사시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오기 때문에 그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떨어지면 무서워서 매도를 하죠.
특히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는 AI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기업의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도 계속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좋아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적이. 근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공포에 의해서 매도로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담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버티고 있는 한 그거는 조금 더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매도를 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조급함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빨리 300, 400, 500을 만들고 싶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3배 레버리지도 많죠. 그건 너무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런 3배 레버리지를 하는 거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감수를 해야 돼. 물론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 전략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복리를 활용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해서 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특정 한 자산에 뭐 XOXL 이런 반도체 3배 네네. 거기 확 때려 박으면 정말 다치죠, 크게. 네. 그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예를 들면 누가 담았대. 누가 큐큐큐 샀대. 나도 네. 모르고 사고 그쵸. 이런 건 안 된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주가 급등할 때 ARKK라고 네. 캐시우드라고 한국에서 돈나무언니라고 불리는 그 ARKK에서 담았다라고 네. 하면 아. 그때 사수 사봤어요. 네. 저도. 근데 나중에 나스닥이 한 10%, 15%, 20% 떨어지는데 네. 그 종목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이거든, 혁신. 변동성이 커요. 그런 막 70%, 80% 떨어지는데 멘탈이 막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매도하고 도망쳤지만 네. 정말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구나. 미국 주식이라고 속된 말로 소위 말해서 다 존버한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혹하면 안 되고 나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버틸 수 있는 힘. 그래야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 배당 투자를 시작한 3040 직장인들, 저희와 같은 3040 직장인들이 망설임을 넘어서기 위해서 당장 오늘 이것 해라. 첫 번째 행동 짚어주시죠. 나는 왜 현금 흐름이 필요한가? 목적성이죠. 이거를 스스로에게 묻고 종이에 한번 써보는 거다. 난 왜 필요한가? 3040 직장인들이 대부분 다 월급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월급 받으면서도 저랑 똑같을 겁니다. 불안합니다. 정년은 짧아지고 제가 20년 넘게 직장 생활 했지만 그동안 정년퇴직하신 분 2분밖에 없습니다. 정년퇴직 너무 어렵습니다. 한 분은 임금 피크 들어갔습니다. 예. 요즘 그분까지 하면 3분인데 대단하신 분들. 그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들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왜 물가는 오르고 또 자산 격차는 벌어지고 근데 그런 불안들이 있는데 불안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해 보신 분은 많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 왜 배당 투자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내가 회사 생활할 수 있을까? 인 거죠. 물론 이게 변동성이 있지만 본인이 어려운 알까요? 뭐 나는 3년 혹은 5년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나는 만약에 5년이다. 그때 얼마의 현금 흐름이 있어야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얼마를 몇 %의 수익률로 얼마를 내가 투여해야 이걸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적으면 투자는 그때부터는 막연한 남들 다 하는 재테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설계로 바뀝니다. 분명한 거죠. 목적이 생기면 흔들림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은 증권계좌가 없으면 증권계좌 만드시면 되고 지수 ETF건 뭐 배당 ETF건 한 주라도 먼저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고 해야지, 그럼 늦어요. 일단 보편적인 ETF, 아까 말씀드린 뭐 QQQ, 뭐 배당 주면 슈드, SCHD 이런 걸 사보는 거예요. 한 주씩 네, 사보는 조금씩 사보면서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겪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를 하고 한다? 그거는 언제 공부가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러는데 저도 이제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근데 실제로 받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20만 원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10만 원이 50이 되고 50이 1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후배들한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라도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거의 그러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자, 근데 양치를 하러 제가 이제 갈 때 그들의 책상을 봅니다. 어김없이 별다방, 콩다방에 접니다. 커피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제 애가 없는 집들은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브런치 카페 가서 먹었다. 5만 원짜리 먹으려고 했는데 3만 원짜리 먹었다 인당. 한 달에 20만 원이 넘습니다. 20만 원을 뭐 30년간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노후 준비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기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작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하는 거다. 네. 이런.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커피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커피 한 잔을 아끼고 그 모은 돈으로 ETF 한 주를 삽니다. 그럼 그 ETF 한 주가 그 작은 자산이 다음 달에 저에게 배당금이라는 작은 자산으로 오고요. 복리로 결국에는 제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월급 하나에 인생을 올인하는 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순간 또 우리들의 삶이 관점이 달라지고 또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미래를 바꾸는 또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이 화이팅 해보자는 또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의 월급 독립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비단 커피 한 잔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요소 이 조금씩 모을 수 있는 버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늘 당장 이 3년 로드맵을 바로 짜지 않고 실행해 보는 것부터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저서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요거 이 상품을 다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내돈내산 한 건데 그거를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담아보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